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호남과 경남 지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경기와 강원, 충북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6도입니다.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일본이 걸어온 전쟁, 우리가 쓸 수 있는 효과적 대응 수단으로 민간 차원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무기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WTO 제소 등의 카드도 여의치 않습니다. 함부로 휘둘렀다가는 되치기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하다못해 공기나 물로도 무기를 만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카드가 있습니다.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 방사능 안전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방사능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우리 선수단 못 보낸다,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명분은 충분합니다. 2011년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지역은 일본 내에 손꼽히는 농수산물 공급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남의 나라 선수에게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먹여서 안전성을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영국 공영방송 BBC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지역 인근에서 재배된 쌀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지요. 게다가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후쿠시마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소프트볼 경기 일부가 열린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관광은 물론이고 운동 경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일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원전 피폭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데 대한 논란, 일본에게서는 답을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국내 한 환경단체가 도쿄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며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 지지서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묵살하지 말고 우리 선수단, 우리 응원단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이 문제가 공론화된다면은 핵발전소, 즉 원전을 증설하자며 노래 부르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뭐라 말하건 신경 안 씁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자기네 구내 식당에다가 후쿠시마 농수산물 요리 내놓기나 하고 그런 이야기 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중에 6글자 붙여쓰기로 해서 보내고 10,000원의 행복을 누리자. 네, 띄어쓰기 없이 김용민 라이브라고 써서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네, 자, 오늘의 추천 번호는 100번 단위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이런 순서로 1000번까지 모두 10분께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10분께 드리는 겁니까? 예,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까지 모두 10분께 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네, 아유 저도 지금 응모하고 싶은데요. 예, 당첨자는 나오는 족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달려보지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동훈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에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있었던 한복 패션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복 심사를 안 하고 한복 패션쇼를 한 건데 변형 한복이라고 하지만 선정성이 지나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아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한복 연구가의 평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현대적 변형, 한복의 현대적 변형은 환영하지만 한복 자체의 고유성, 전통성까지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박술려 한복 연구가가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노출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복도 사실은 뭐 섹시함이라든가 뭐 요새 말로 하면은 뭐 좀 에로틱한 뭐 그런 한복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요. 이렇게 이제 제가 고객을 맡다 보면 좀 더 발랄해 보였으면 좋겠다, 좀 더 딱 붙었으면 좋겠고 많이 노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취향이니까. 네. 취향이고 현대적인 것도 좋지만 그렇게 편하게 입고 짧은 걸 원하고 많이 그러면 서양 드레스를 입어라 하고 저는 정말 얘기해요. 차라리 서양 옷은 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웃 나라 일본 기모노, 예를 들어 중국의 치파오,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의 뭐 그런 민족 옷일수록 편한 옷은 없습니다. 아하. 그러나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어떤 고유성은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김용민 라이브.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네, DB그룹은 전에 동부그룹으로 불렸죠. 김준기 전 회장이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상황이죠. 피해 여성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는데요. 이 피해 여성은 김준기 전 회장이 외국에서 나와 한 서너 달 정도 있다가 갔다. 그때 음란 비디오와 책을 가지고 왔는데 나보고 방에 들어가라 하고 본인은 거실에서 TV로 이 비디오를 봤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음란 동영상을 같이 시청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가해를 했다는 것인데요. 김준기 전 회장 현재 질병 치료를 받는다면서 출국한 상태인데요. 피해 여성의 증언 들어보시죠. 그렇게 있다가 외국에 나가서 한 1,000여 달 정도 있다가 그러다가 왔어요. 김 회장이? 네네. 그래갖고 그때 와가지고 이제 비디오 같은 거, 뭐 포르노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뭐 보더라고요. 아예 밖으로 피해 계셨군요. 너무 민망해서. 한 달쯤 됐나 뭐 그날 주말이었거든요. 예. 자꾸 이제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 거실로 오라고? 왜 그러느냐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앉아봐 자꾸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비디오 내용 막 이런 것도 자기가 왜 그걸 왜 보는지 막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자기가 그걸 왜 보는지, 그런 음란물을 왜 보는지를 설명을 해요? 일어나려고 그러면 차박 안 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안 치고 그러다가 이제 성폭행까지. 김용민 라이브.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고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연결하는 악수를 둔 것에 비하면은 우리는 유리하다, 이런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장희 명예교수는 청와대가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면서 일본의 속내도 말은 중재위지만 중재위에 가더라도 그렇게 승산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실 그 안도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하기 쉽다라면서 일본의 중재위원회 제안 자체도 일회성 정략적 수단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론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도 이장희 명예교수는 국내 홍보용으로 봤습니다. 일본 국내 홍보용으로 말이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이 흔히 써먹는 수법이 국제사법재판소를 굉장히 이렇게 갖고 위협을 하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는 불가합니다. 우리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면요. 또 갈 사안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빨리 해결하자 말이야. 일본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자라는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정서와 해법들이 한일 관계의 역사 정리를 지금까지 참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느 정부 하나 이것을 소신 있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하겠다는 그거는 아마 그 구상도 하는 모양인데 홍보용입니다. 그건 홍보용이고. 김용민 라이브. 진짜 합리적 보수 정치인이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저와는 절친이 아니고 이념도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였다 하면서 MB에게 잘못 보여 함께 저축은행 비리에 연관돼 고초를 겪었지만 함께 무죄로 명예회복이 돼서 기뻐하기도 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사실 오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종배 평론가는 정두원 전 의원이 2주 전에 몸이 아프다고 자신에게 밝힌 사실도 토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 프로를 진행하기 전에 TBS에서 색다른 시선이라는 프로를 3년을 진행을 했었고 그 3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2년 반을 고인과 함께 했었습니다. 직설이라고 하는 코너를 통해서 고인과 함께 했었고 시선집중 진행을 맡게 되면서 사실은 가장 먼저 연락을 드렸었어요. 좀 방송에 좀 나와 주십사 연락을 드렸더니 그때 고인께서 목소리에 참 힘이 없으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딱 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내치지를 못하고 그래도 나갈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마 그냥 계속 나와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면 한 2주만 해보시고 전 힘드실 것 같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는 하겠지만 일단 하시고 만약에 계속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2주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계속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 김용민 라이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태한 삼바 대표와 임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증거 인멸에 관한 수사가 아니라요. 사건의 본질인 분식 회계 관련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 사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 전 부회장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소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주진우 기자는 이재용 부회장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 뒷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삼성하고 얘기가 돼서 갔는데 이건 삼성 내부자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는 부품을 어떻게든 공급하겠다. 제3국으로 줘서라도 어떻게든 삼성한테는 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문서하거나 그걸 공식석상에서 말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서 간곡하게 얘기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가서 사진을 한 장 못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풀 수 없는 정권 차원에서 막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아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특유의 그 일본 합법으로 다 피해가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삼성은 절체절명의 위기고 8월 중에는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데 지금 어떻게든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을 미루기 위해서 계속 퍼포먼스를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 퍼포먼스가 뭐냐 이거예요. 아직 계획이 안 됐어요? 계획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바꿀 건데요. 이적에 같이 걸을까 듣고 오겠습니다. 피곤하며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벌써 100번째, 200번째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붙여서 김용민 라이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100번째부터 1000번째까지 100명 단위로 해서 당첨자께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100번째, 200번째 당첨자가 나왔어요. 100번째 이인구님, 200번째 9599번 쓰시는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1000번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3726번 쓰시는 분, 정치적으로 저와 견해가 같진 않았지만 쟁점에 대해서 논리로서 풀어내려는 모습 참 좋아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5010번 쓰시는 분, 김수민 라이브 하도 방송 못하서요. 반드시 대일본 히든카드는 있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다시는 문자 못 보내게 해주세요. 예. 예, 자, 김용민 라이브인데, 예. 자, 4231번 쓰시는 분, 김준기 전 DB 회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죠. 기업의 회장님은 타인의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 존재인가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업의 회장이 타인의 인권을 유린해도 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빨리 조속히 한국에 들어와서 수사를 받아야겠네요. 조사를 받아야겠네요. 9903번 쓰시는 분, 아베를 비롯한 지금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아베가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9903번님의 문자였고요. 4231번 쓰시는 분, 말이 통하는 보수, 정두환님 좋은 곳으로 가세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김수현님,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말하려다가 거긴 어차피 1등일 테니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말 이 문제 나머지 8만 원 다 드리면 안 될까요? 농담입니다. 자, 서혁성님, 올림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선수단 안전이 중요하죠. 도쿄 하계올림픽 불참이 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어요. 6201번 쓰시는 분 그 방법 좋네요. 방사능 안전성 확인부터 해야 한다. 방사능 안전성 확인부터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5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박소영 씨. 네, 고속도로의 돌발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갓길로 옮겨서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뒤로 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화촌 2터널 안에서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3km 구간에서 이동하기가 힘들고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부산 쪽 옥천 휴게소 부근 작업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 남구미에서 칠곡 휴게소 사이로도 역시 작업으로 2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1km 구간에서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영동 3터널에서 1터널 사이 작업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로 기흥에서 수안 사이로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더 가서 판교에서 반포까지 10km 구간에서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일본판 제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있으면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국적의 신문이 맞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인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런 매국적인 제목을 누가 뽑았는가,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으로서 강력하게 항의한다, 이렇게 말했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이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실제로 일본 내에서 한국 보수 언론의 헤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보도되고 있는지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헤드라인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혐한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면서 한 시사 프로그램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정말 일본어판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네, 이제 일부 언론들의 좀 과격적인 어떤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이랄까 어떻게 보면 공격 같은 기사들이 일본 포털 사이트에 실리는 일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선일보를 살펴보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 개최 G20 한일 정상회담 없다니라는 식의 제목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G20 이제 직전에 6월 23일에는 이제 이때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네. 이제 민족 대통령 인척을 하면 국가가 망한다라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고, 같은 날에는 취임 4년째 말기 같은 증상을 보이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타이틀도 사실 좀 일본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띄었습니다. 또 3월에는 관제 민족주의가 한국을 멸망시킨다. 또 국가 대전략을 손상시키는 문정권의 감성적 민주주의 등의 헤드라인도 지난 4월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란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도 사실 좀 비슷한데요. 뭐 북미 정치쇼에는 들뜨고 일본의 보복에는 침묵하는 청와대다라는 것이 이제 7월에 나온 뉴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등의 헤드라인의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언론들이 자국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은 언론사 임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언론들은 좀 지나치게 현 정권의 문제를 삼고 있고요. 실제로 과격한 헤드라인을 뽑아서 일본에서 히트수를 꽤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 일본어판을 지금 보면 이번 수출 규제를 우리는 수출 규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출 규제라고 번역하지 않고 수출 우대 제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 이 단어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한국에 내내 말하는 안보상의 이유에서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제목 장사라고도 표현하죠. 언론계에서는 네. 이 많은 그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격한 선정적인 제목을 뽑는데 아니 근데 이게 말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특정 국가의 국적 언론사가 남의 나라 이 포털에다가 기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에게 적대적인 자기가 속한 나라의 적대적인 국가 국민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릇된 제목을 뽑았다. 참. 자, 근데 이 기사들은 일본어 홈페이지로 일본어로서 이제 게시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언론사 일본어판에도 당연히 실려 있고요. 일본 포털에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정부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본 언론 같은 경우 그렇다면 한국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의 유수의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인용할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보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해외발 기사로 일본에 관한 뉴스를 일본 언론사에서 인용을 하듯이 일본 언론들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 4대 언론사 기사들을 정말 많이 인용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일본이 직접 발언하기 껄끄러운 것들은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일본의 주간지들은 한국의 약간 선동적인 기사들을 정말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번 수출 규제에 따라서 한국 내에서 이제 일본산 불매 운동이 퍼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뉴포스트는 지난 7월 9일에 조선일보가 수학여행이나 파이팅 등의 단어가 일본에서 왔다고 수정해야 한다라고 보도한 경기도 교육청의 기사를 다루면서 한국에서 일본어 사냥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데일리 신조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실어가면서 한국 내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논조의 기사가 많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아베에게 가장 가까운 데일리 신조가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윤문할 것도 없이 더 첨가할 것도 없이. 그래요.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일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뉴스 포털 사이트가 있나요? 네, 포털이 야후입니다. 이 야후는 일본의 전국신문, 지방신문, 인터넷신문, 개인 미디어, 정말 우리나라 신문까지 수많은 뉴스를 싣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 야후 통계를 보면 한 달간 컴퓨터로 야후에 접속한 건수가 244억 9,600만 건, 휴대폰으로는 무려 500억 5,900만 건을 이제 한 달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정말 일본을 정말 많이 보네요.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라인 뉴스가 인기인데요. 라인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젊은 층은 라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데 일단 야후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에 속해 있는 이제 손정희 사장이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라인도 실제로는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야후 포털이나 라인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한국과 굉장히 또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이트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뉴스 사이트에 주로 걸리고 있는 한일 관계 관련한 기사들 그 논조가 어떠한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대부분 이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맨날 랭킹 10위권 안에 항상 들어있는데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어떤 헤드라인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일보는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헤드라인을 7월 4일에 꼽았고요. 한국의 중앙일보가 일본어로서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이런 기사를 게재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오늘 17일에 한국 야당 청와대의 감정적 대응 국익에 플러스될 것이 없다라는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중앙일보는 일본의 한국은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칼럼을 실제로 이게 한국에서도 나왔는데 일본어로도 고스란히 번역을 해서 실어서 지금 히트수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쳐놓은 덫에 빠진 느낌이며 일본은 정확히 급소를 찌른 반면에 우리는 허둥대며 마구 주먹질만 해대고 있다. 네, 한국이 허둥대면서 마구 주먹질만 해대고 있다. 네. 중앙일보가 이런 칼럼을 실었다는 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강제징용 피해자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아픔을 위로하고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늦춰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 수순이 아닐까 싶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조선일보판을 보면 외교장으로 나와라 문재인 대통령 발언 다음날 외교가 사라진 한국이란 기사에서는 한국이 중재위원회를 요청하는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게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중재위원회를 거부한 것은 외교를 거부한 것이다라는 어떤 일본의 입장을 담은 그런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요 한국에서 지면으로 일면에 실었던 기사기도 네. 해요. 예. 네. 자, 댓글도 많이 달리나요? 기사만 보는 게 아니라 댓글도 함께 보는데요. 네, 정말 야후 같은 경우 다른 뉴스들은 포털이 아니면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특정할 수 있기 대부분 댓글을 달지 않는데 네. 야후는 자신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게다가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내에는 혐한이나 혐중의 시점에서 인터넷 기사를 쓴 매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야후가 이런 매체들을 완전히 규제를 하면서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가 싹 사라지고 네. 이제는 한국의 주요 언론사의 기사들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달리고 있고 일본 우익들이 유달리 이런 기사를 클릭을 해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우익 언론들 기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이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신문들 기사가 일본 포털에 걸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우익들이 그래서 여기에 댓글을 달면서 호응하고 있다. 네, 야후가 이제 우리까지는 규제를 할 수가 없지만 일본 내 혐한과 혐중 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규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에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왜 자꾸 타자인 일본에게 떠넘기려고 하는가. 네. 일본이 얼마나 착한 나라인지 한국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또 일본인은 선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한국은 선과 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등의 정말 악의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일본은 선악으로 판단하지만 한국은 이득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런 걸로 판단한다. 네. 이런 식의 악의적인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산케이 신문은 극우 언론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한국이 미국에 울면서 중재를 요청했다? 뭐 이런 사설을 싣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산케이 신문을 비롯해서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 같은 일본의 주요 언론들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한 논조는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정말 산케이는 항상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안보 면에서 좋은 파트너가 아니고 안전 보장과 평화를 위해서 당연한 조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요미우리도 실제는 보수 언론으로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렇지만 일본 기업이 만드는 컴퓨터의 필수적인 메모리 반도체 조달에 지장이 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제조사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일본 기업들도 향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정보 수집과 영향 분석에 서두르고 있다라는 기사를 오늘 싣고 있고요. 네, 니케이 신문은 한국 대기업과 같은 주요 기업 고객이 일본과 거래를 하지 않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위상도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 대한 강경파 정치인들이 밀어붙여서 이번 조치가 결정이 되었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좀 더 객관적이네요. 조선일보, 중앙일보보다. 네, 굉장히 강한 논조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인터뷰 도쿄를 연결해서 김민정 통신원으로부터 일본 언론 또 일본 포털의 풍경을 전해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유선 전화로 걸려온 전화 절대 끊지 마세요. 청취율 조사 전화일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온다면 이렇게 외치세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자, 따라해볼까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어디입니까?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입니다. 아, 정말 마이크 감도가 일본 같습니다. 예. 자, 어떤 일로 일본까지 갔습니까? 드론 타고 갔습니까? 네, 하도 답답해서 직접 날아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지금 일본 어디입니까? 네, 일본의 한 거리인데요. 참의원 선거 유세 중인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씨, 안녕하세요. 아베베,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어떤 한국의 의원님하고 전 의원님하고 목소리가 비슷하시네요. 오늘은 목소리를 좀 바꿔봤습니다. 아베, 좋아합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거리 연설에서 투표를 독려하며 망언을 하셨다고요? 아, 그 말이 왜요? 아빠는 애인을 사전 투표에 초대하고 엄마는 옛 애인에게 연락해서 투표해라. 그만큼 투표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투표 좋아합니까? 네, 그나저나 경제보복 한반도 평화 방해 자꾸 이렇게 도발을 하시는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 따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 이 아베가 말이야. 아베 말이야. 트럼프 내 손을 잡아봐. 어디든 함께 갈 테니. 미세 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아베 수출 규제도 말실수도 트럼프 따라하기? 아, 그래요. 열연을 했습니다. 우리 시사평론가 김수미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사평론가 오창석 씨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래요. 지금 오늘 네. 10,000원 상품권 걸었는데 이 상품에 눈이 어두운 우리 애청자분들의 폭발적인 성원 끝에 벌써 500번째 500번째가 아니라 5번째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품에 눈이 어두운 건 매우 바람직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300번째 당첨자 3618번 쓰시는 분, 400번째 당첨자 7279번 쓰시는 분, 500번째 당첨자는 흐르는 강물처럼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아직 600번째, 700번째, 800번째, 900번째, 1000번째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붙여서 띄어쓰기 없이 김용민 라이브 해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 네, 이것은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응모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오늘 제헌절이죠. 네.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71주년인데 경축사를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읽었죠. 문희상 국회의장 메시지는 국민 소환제 도입 주장의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 소환제 도입이 국회에서 주요 화두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여야 의원들도 각각 이렇게 적극 제안을 했는데, 근데 문 의장의 그 해석으로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소환제를 하려면 어차피 개헌을 해야 되고, 근데 이 개헌이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문희상 의장은 생각한다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다려 보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헌 71주년인 올해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고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어제 정두원 의원이 사망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 정두원 전 의원에게 안타깝다라면서 애도의 표현을 남겼는데요. 네. 이재호 전 의원이 정 전 의원의 빈소를 찾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예. 본인이 만약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만나려고 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정 전 의원과 최근에도 통화를 하면서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였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요. 정두원 전 의원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방송계가 받은 충격이 매우 컸어요. 거의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특히 오늘 KBS 1TV 사사건건 원래 수요일 날
목요일이었나? 고정 출연을 하셨는데 네. 뭐 못 나오게 되셨잖아요. 예. 그 스태프들의 그 정말 뭐랄까요? 황망한 표정. 그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이분하고 예전에 제가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네.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그래도 쭉 정치 뉴스를 모니터해온 사람으로서 정두원이란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쭉 이제 지켜봐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송 출연할 때,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로 정치평론 활동하면서 방송에 나오는 정두원 의원의 모습은 어떤 도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뭐 모든 것을 초월하고 어느 집단의 그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렇게 그래서 소탈하고 또한 그런 논리에 합당한 그런 평론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직도 충격이 가시질 않아요. 네. 예.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이 핵심 관계자라는 워딩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전언으로 나온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정부에서 내놨던 절충안이 어떤 거였냐면은 전범 기업, 일본의 전범 기업과 한국의 그 수혜 기업들이 공동으로 그 출연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그런 안이었었는데, 여기 추가로 더해가지고 최근에 1+1에서 이제 2+1로, 그러니까 한국 정부까지 참여해서 그렇게 돈을 모금을 하는 그런 안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이 안에 대해서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피해자들이 2+1 안에 동의하면 새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용 피해자들 100% 동의한다면은 새 대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말이죠. 예. 아이고, 한 분 얼마 전에 이제 승소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내가 괜히 소송을 해가지고 이 국가가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 아닌가 하면서 자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자책하실 일이에요? 예? 자책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뭐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나 몰라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들을 네. 정부와 정치권이 헤아려야 되는 거고, 최근에 마치 무슨 사법 판결을 이렇게 빨리 내리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연시키는 건 당연한 거였다, 이런 의견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예요. 그 지연시킨 게 어떻게 사법농단이 될 수 있냐며, 그런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지연시킨 거란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연시킨 게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판결은 판결대로 사법부가 소신을 갖고 내린 다음에 그것을 정치권이나 뭐 외교를 통해서 막판에 안을 도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법원이 절대로 최종 시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어떤 그 외교라든지 정치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사법부 판결이 오히려 늦어진 것이 이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압류 자산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피해자들이 이제 오는 22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에 대해서 매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일본 JNN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일단 지난해 11월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 그리고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인데요. 피해자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행 논의를 위한 요청을 했지만 미쓰비시는 답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요청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 측, 즉 피해자 측은 압류해둔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의 총 8억 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매각을 해서 경매에 붙이고 경매에 붙인 그 금액을 다시 이제 받는 그런 방식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ANN 방송이 특허권과 상표권 등 압류된 것은 자산 가치가 낮아서 돈이 되긴 어렵고, 또한 니혼게이자의 신문 역시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내, 즉 2019년 내에는 현금화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당첨자가 다 나왔어요. 아, 그래요? 600번째 김갑수님, 700번째 8157번 뒷번호가 K74618157님, 네, 800번째 7866번 쓰시는 분, 900번째 배배님, 그리고 1000번째 6320번 쓰시는 분. 당첨자가 다 나왔어요. 문자가 너무 과열돼가지고 그냥 싹 발표를 해드린 겁니다. 이제 그만 보내셔도 되겠다. 제작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래요. 김수민이란 이름이 벌써 50개 보냈네요. 예. 방송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 이름이 들어간 문자가 50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농담이에요. 네, 농담. 김수민 라이브 이렇게 50명이 골기하셨습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당진시 의회에서 대일본 결의안이 채택됐다고요? 네, 지난 15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네. 화제가 조금씩 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진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대일본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결의안이라는 것은 뭐 시의회에서 이 한일 외교상에 있는 일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촉구한다. 이렇게 결의안을 또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고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실로 치졸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일본 정부의 처사를 비판하면서 세계 경제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국제적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지방 의원들끼리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의회에서 발언하는 그 원고를 공유하다가 표절 논란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저는 이런 결의안은 아예 대놓고 예. 다른 지방 의회에서도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도 결의하겠다. 이렇게 또 릴레이로 결의안을 좀 채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진시 지우고 거기다 자기 지자체 이름 넣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수로 지자체 이름을 지우지 않고 네.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딴 시군에서 당진시 의회 이름으로 발표를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지방의회가 결코 무용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에 이런 결의안이 전국 곳곳에서 우죽순처럼 올라온다면 그야말로 의병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일본은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방의회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촉각을 어느 정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좀 다를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 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당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당인데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일본이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가만 보면은 독도 문제라든지 교과서 문제라든지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앙 집권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서 일본의 일부 지방에서 그런 일을 벌이면 그냥 일본 정부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네, 시마네현 같은 경우. 시마네현이 잘못을 하면 일본 정부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이게 그렇게 분간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크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진시 의회가 아주 멋진 첫 테이프를 끊었네요. 예.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할 반도체 소재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 내용이 중국에서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증권보 인터넷판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산둥성에 있는 화학사인 빈화그룹이 한국의 일부 반도체 회사로부터 흔히 말하는 에칭가스 주문을 받는데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빈화그룹은 한국의 기업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샘플 테스트와 그리고 일부 실험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과 정식으로 협력 관계를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니혼게이자 일본 신문 역시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가 아닌 제3의 기업에서 제조한 에칭가스의 품질 성능 시험에 착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SK 하이닉스 역시 일본산이 아닌 다른 기업의 에칭가스 사용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네, 바로 만들기까지는 역시 2, 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지만 완벽히 이렇게 다각화가 된다,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본 기업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다뤄볼게요. 김수민 평론가. 서해 횡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잔망경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이게 처음에 신고할 때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신고를 하신 거고요. 오늘 오전 7시 17분께에 횡담도 휴게소
그러니까 여기도 충남 당진입니다. 예, 경기도하고 이제 충청남도 경계죠. 네. 예. 서해대교 하단 해상의 잔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라고 하면서 기관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사라졌다. 예, 이렇게 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합참에서 문자 공지를 했는데요. 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는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그 오인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오인 신고 가능성을 군경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고요. 뭐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수중 침투라든지 뭐 굉장히 나쁜 상황까지도 대비한 작전에 돌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이제 뭐 오인 신고일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 근데 거기가 네. 잠망경이라고 한다면 잠수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잠수함이 들어갈 만한 수심인가요? 수심이 11 내지 12m 정도로 얕은 편이라서 그리고 또 외해로 바깥으로 나가려면 협수로를 지나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잠수함이 들어왔다면 해당 해역에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걸렸을 것인데 이쪽 해역에는 해군 함정들도 다니지 않는다라고 군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짧게 민주평화당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민주평화당이 이제 창당한 지 1년 5개월 정도 되는데요. 다시 분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한정치라는 세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3지대에서 새롭게 창당하자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참여자로는 김종애,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환, 장정숙, 정인아, 천정배, 최경환 의원 등 10명의 이름이 올라갔고요. 현재 예전에 국민의당과 함께 활동을 했었던 손금주, 이용호 무소속 의원들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호남 의원들까지 1차 합류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민해안수로 가겠습니다. 네, 1894년엔 공주에서 2019년엔 당진에서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결의안. 네. 자, 서기안수. 네, 언론 여론 수렴과 여론 조작은 한 끗 차이다. 라는 말씀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론 수렴과 여론 조작은 한 끗 차이다. 네.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모 언론사. 모 언론사.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